특히 경기도 상가 같은 경우는 뭐 폐허된 데 많아요. 근데 건설회사는 상가 분양에 돈이 많이 남거든요. 고가 분양을 해요. 규제를 안 하잖아요. 그 상가를 사자마자 상가값이 떨어지는 게 보편적인 아파트 상가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제일 먼저 폭락하는 게 뭐냐면 건물값이에요. 아파트값, 주택값은 잘 안 떨어져요. 왜? 사람이 사는 데니까. 안 팔면 그만이잖아요. 안 팔면. 근데 건물은 안 팔고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건물이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꼬마 빌딩에 열풍이 불었었죠. 그 꼬마 빌딩이라는 게 비교적 적은 돈으로 사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자, 임대수익을 올리자. 이게 꼬마 빌딩이잖아요. 대형 빌딩을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은퇴해서 내가 대출 좀 받고 적당한 빌딩을 사자. 그래서 꼬마라는 말이 붙은 거거든요. 내 자산에 맞는 빌딩을 사자. 꼬마 빌딩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열풍이 불었었어요. 사면은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나온다.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하면은 경기가 안 좋으면 직격탄을 맞아요. 주거용은 직격탄을 덜 받아요. 사람이 사는 데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살던 집을 막 팔고 사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상업용은 수익이 안 나오면 끝이에요. 끝장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익성 부동산에 수익이 안 나오면 그 부동산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수익이 한 푼도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한 30년 동안 수익이 한 푼도 안 나온다. 그럼 빌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에 연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꼬마 빌딩이나 조그만 빌딩을 사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임대료 받기를 원했는데 공실이 생긴단 말이에요. 강남에 뭐 어떤 지역 보면은 막 거의 반 정도가 공실이에요. 지금도 공실이 많아요. 뭐 공실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싸게 안 놓기 때문에 그래요. 임대료를 비싸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임대료를 내리면 들어와요. 꽉 차죠. 근데 왜 안 내리느냐? 이걸 내리면 건물값이 같이 떨어져요. 같이 떨어지고 그냥 비워놓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싸게 주면 그 임대료에 맞는 건물 가치가 평가되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할 때. 그러면 은행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값이 한 30-40% 떨어졌네? 대출금을 상환하시오.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은 건물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실로 놔두는 게 낫죠. 실제로 임대료를 싸게 받으면 거기에 맞는 건물 가치가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금융기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공실로 놔두는 게 비싸게 안 놓으면 공실로 놔두는 게 낫겠다. 근데 공실을 무한정 놔둘 수는 없어요. 이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공실로 무한정 놔두면 건물주인은 손해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공실이 생긴 지가 벌써 2-3년, 3-4년 이상 됐어요. 더 이상 못 버티면은 결국은 그 건물은 내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 건물에 수익이 안 생기면 건물은 나하고 관계없는 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아파트 상가도 굉장히 비어있는 데가 많잖아요.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고 강남에 대형 빌딩도 좀 공실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공실들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 수입이 제대로 안 나오죠. 또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면 건물값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제일 먼저 폭락하는 게 뭐냐면 건물값이에요. 아파트값, 주택값은 잘 안 떨어져요. 왜? 사람이 사는 데니까. 안 팔면 그만이잖아요. 안 팔면. 근데 건물은 안 팔고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에 넘어가 버리는데 경매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은 경기가 좋을 때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이 생길 수 있는데 단점은 경기가 침체됐을 때 그 건물이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상태예요. 이러한 침체가 계속된다면 건물은 남에게 되는 거예요. 대출을 안 받은 분들은 버티면 되겠죠? 근데 대출을 안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출 받은 분들은 나중에 은행에 대출 받은 만큼 건물값이 떨어지면 결국은 은행 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건물주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죠. 일단 돈을 못 벌면 건물 자체를 못 사는 거예요. 그건 이제 건물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건물주는 경기 침체가 오면은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면. 경기가 좋거나 평상시만 유지해도 건물주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임대 수익.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건물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고통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는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남의 부러움의 대상이죠. 수익이 나오고 또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강남에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강남에 빌딩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빌딩값이 나중에 폭락을 하면 그 아파트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건물값도 폭락을 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중심지 고급 아파트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고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그 집 한 채만 있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다른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재산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중심지의 고가 아파트도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지속되면 고가 아파트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힘들 때예요. 꼬마 빌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이 제일 힘들 때고 경기가 살아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속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한 16%. 근데 상가 공시를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 상가 이런 공실 같은 데 보면은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워놓기 뭐 하니까. 아까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빚 갚으라고 독촉할까 그러지만 그 상가 조그만 것들은 관리비만 내고 실제로 자기가 이제 관리비 부담을 하기 싫으니까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 있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실률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내 숫자에 안 잡힌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 아파트 상가들 보면은 실질적인 공실률은 30%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제 비어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비어있고 공실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경기 침체도 있지만 과잉 공급이에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질 때 상가를 많이 짓는 이유가 과잉 공급하는 이유가 상가에서 돈이 많이 남아요. 상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요. 아파트는 상한제가 있죠. 그래서 상가에서 과다하게 분양해가지고 뭐 광고를 잘하죠. 그래서 과도하게 해가지고 그 상가를 사자마자 상가값이 떨어지는 게 보편적인 아파트 상가의 현상이에요. 근데 건설회사는 상가 분양에 돈이 많이 남거든요. 상가를 100채를 지었다. 그러면 70채만 분양이 돼도 수익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강남에 어디 상가 보니까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여러 명 있는 데서 상가를 일괄로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일괄로 매각하면서 반값에 내놓는 걸 봤어요. 실제 그 분양가에 반값에 내놓는 걸 봤어요. 그래도 파는 게 낫겠다.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건설회사가 이제 아파트를 질 때 상가를 많이 지어서 고가 분양을 해요. 규제를 안 하잖아요. 고가 분양을 해요. 그러면 소유자들은 그걸 구입하는 분들은 광고만 믿고 들어와서 내가 은퇴해서 여기서 임대료 꼬박꼬박 받겠다 했는데 몇 년 지나면 그 상가가 어려워져요. 특히 경기도 상가 같은 경우는 뭐 폐허된 데 많아요. 경기도 아파트 상가는 폐허된 데 많아요. 서울도 많이 비어 있어야 상가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과잉 공급돼서 그래요. 경기가 좋으면 과잉 공급돼도 버텨나가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과잉 공급된 상가들이 버텨나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주거용은 경기의 탄력성이 좀 적죠. 경기에 비탄력적이죠.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경기에 탄력적이에요.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거죠. 경기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들 선호를 하죠.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를 앞으로 한번 두 차례 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예요. 상당 기준으로 4.5%. 우리나라는 2.75%예요. 그러니까 한 1.75%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사실은 기준금리가 우리나라가 더 높아야 되거든요. 미국보다. 그게 정상이에요. 같거나 최소한 높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자꾸 낮추는 이유는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 침체가 예고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국은행의 시각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춰서 보잖아요.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를 계속 낮추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예고되어 있다. 미국이 이번에 그 기준금리를 안 내렸잖아요. 4.5% 그대로 했잖아요. 그거는 경기 침체가 버틸만 하다 하는 거고 만일에 미국도 경기 침체가 예고되어 있으면 금리를 내리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금리 차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또 내린다. 그럼 한국은행에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업용 부동산 흔들리면 당연히 은행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은행도 몇 개 부도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서 대출금 상환을 못하고 또 자영업자들이 요새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어려워요. 폐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익이 안 나는데도 그냥 경기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버티는 자영업자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25%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거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식당을 한다든가 개인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또 빚도 많아요. 대출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생각하면은 금리를 대폭 낮춰야 돼요. 그 빚 부담이, 부채 부담이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부동산 값을 생각하면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되겠죠. 올려야.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제일 빨라요.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금리 올리면 부동산 값은 자동으로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내리느냐? 경기 침체가 예고되어 있다. 한국은행이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어렵고, 또 아파트 미분양도 지방은 많고, 또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의 거래고,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의 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시장이라든가 상가는 더 심각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거는 정책도 물론 잘 피해야 되지만 글로벌 환경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환경, 특히 우리나라 지금 아직 지도자가 없잖아요. 지도자가 있어야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고 해서 협상을 하는데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불리한 상태가 우리나라는 지금 무방비 상태예요. 협상할 수도 없어요, 지금. 미국하고 협상하려고 그러면 협상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정책 결정자들이 다시 우리나라 지도자가 빠른 시일 내에 지도자가 다시 되면은 미국하고 또 접촉도 하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뭐 좋게 하겠다 나쁘게 하겠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우리나라는 글로벌 환경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 외부 환경을 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 어려움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또 기회는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또 희망이 생기는 법이니까 희망을 잃지 않도록 구독자 여러분께서 아직도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